제도적 전환 기획 세션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와 연구 보고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QR코드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을 들으시면서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공적인사적 모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적인사적 모임을 줄여서 공사모라고 하는데요. 공사모는 올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수! 네. 청년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발협력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비전 아래 놀거리, 떠들거리, 일할거리를 위트있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발적 플랫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국제개발협력 전현직자들이 60여 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사모는 매주 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를 김칙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빈곤 포르노 근절을 위한 빈포 선셋 캠페인, 개발협력 일자리 리뷰 플랫폼 모락모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핵운동이나 캄보디아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정부 대응 관련 인식조사처럼 필요한 시기에 우리 생태계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500명 이상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온 오프라인 실버자 커피챗 운영하는 등 현장을 잇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개발협력 학회 내에 개발협력 생태계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요. 한국행정연구원의 한승원 박사님과 공적인사적 모임의 오희석 대표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발협력 생태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이 아젠다들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논의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공사모는 코이카 OD 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일자리 생태계 개선 공론장 3회를 진행했고요. 연계 연구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계학술대의 발표는 이 여정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공론장에서 모아온 목소리들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들의 생태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공론장으로 정리해오신 사회적 협동조합 공적인사적 모임 대표 오희성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희성 대표님은 환경재단 국토환경연구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지역의 ODA 사업을 운영해온 실무자이며 지난 몇 년간 공적인사적 모임에서 청년 공론장을 이끌면서 우리 생태계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오희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태계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고 학술대회 기획 세션을 맡아서 우리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질 80분 동안의 시간은 올해 1년 동안 저희 공사모와 개발협력학회 생태계특별위원회가 콜라보로 진행해온 활동들에 대한 어떤 성과보고의 성격도 있겠고요. 또 저희 위원회는 올해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2년 중에 1년 이제 절반을 왔는데요. 그 절반간의 어떤 중간보고의 성격까지 좀 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국제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시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시작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써니를 갖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투신한 이 국제개발협력을 나는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혹은 무언가에 다른 이유로 인해 끌려가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난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녁이든 주말이든
공부하고 출장 나가고 또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교류하고 또 큰 돈을 들여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해외 유학도 갔다가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내가 보탬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갈수록 행복도는 줄어드는 것만 같지? 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한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개인들은 충분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쉽사리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개인에게만 온당히 그 책임을 지워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해야 될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재미난 얘기보다 이렇게 구현해 주더라고요. 각자가 그리시는 생태계의 모습은 다양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펼쳐져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연결 속에 존재하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속한 개발협력 사회, 생태계를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활동을 시작했고 그 첫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안녕하신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거의 300명에 해당하는 종사자들께서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3개를 꼽으라면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 그리고 과거 노년과 높은 이직률, 번아웃 증가 같은 문제가 일시적이지도 않고 만성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아래에 있는 5가지로 급여 인상을 포함해서 5가지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으로 여러 솔루션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나도 국제협력 일자리 토론이 생긴다면 참여할래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총 3번을 열었고요.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주니어와 중견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시니어의 목소리로 같은 주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모두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타운홀까지 총 3회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패널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일자리 생태계를 혁신하는 주인공이 되자 하는 마음가짐을 먹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장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별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이렇게 바꾸자 하는 여러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분류해 보았더니 이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생태계의 주요 의제, 5대 의제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고용 안정성, 그리고 임금 및 재정 구조, 노동권의 보호, 일자리 구조 및 경력 경로, 그리고 전문성 및 거버넌스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안정성입니다. 고용 안정성은 내가 정규직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약직을 다니면서라도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규직을 쭉 하는 것은 직업 안정성으로 분류가 되죠. 고용 안정성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직 일자리가 아주 많은 데 대해서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징검다리처럼 엮어낼 수 있는 나의 커리어 설계가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느냐 같이 보시자면 핵심 문제로는 반복되는 단기 계약이 너무 심각하다. 또 프로젝트 끝나면 나는 바로 실직자. 또 사다리는 너무 단선적이다. 수직적이고 한 번 이탈하면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조직들의 역량이 결국은 쌓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조직의 역량이 쌓일 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최소한 1년 이상의 계약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자. 또 조직 유형에 무관하게 최소한의 안정 기준을 마련하자. 우리만의 고용 안정 교통 공통 규칙이 되겠죠. 그리고 인력풀 시스템 만들자. 프로젝트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를 개인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적절한 최적의 일자리를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력은 이어지고 실력은 드러나고 성과는 나올 수 있고 조직은
맞지 않는 사람이랑 일하느라 겪는 비효율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인력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글집 모델이다. 사다리가 아니라 다양하게 진입하고 또 재진입할 수 있는 경영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금 및 재정 구조입니다. 희생 강요에서 우리 정당하게 보상받으면서 일하자는 겁니다. 설문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응답하셨어요. 조금 더 천천히 문제들을 짚어보면 생계 유지 어려운 낮은 급여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의 문제 심각하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한 사람에게 280만 원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5억 이상의 프로젝트를 따야만 한다. 그 딱 한 사람, 슈퍼바이저도 없고요. YP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사업 담당자 한 사람에게 280만 원을 주려면 5억 2천만 원 정도였나요? 짜리 프로젝트를 따야만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NGO들 지금 그런 프로젝트 많이 딸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면 오버헤드에서의 개선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요. 또 발주처별로 임금 기준이 너무나 상이하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동일 업무이지만 소속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요즘 대감집 얘기가 자꾸 나오죠. 누구나 대감처럼 살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업무 강도나 전문성에 상응한 함정 임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오버헤드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기준 통합해서 공정한 인건비 기준 만들자,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구현하자 하는 것까지 솔루션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노동권에 대한 보호입니다. 사각지대가 자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자들 간의 자발적인 연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핵심 문제를 역시 짚어보면 상근자를 자꾸 용역계약하면서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용역계약이랑 근로계약이 무엇인지 주니어들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중에 너에게 보상해 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뒤통수 친다라는 이야기를 개별 제보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부재 역시 있다. 4대 보험 미가입하는 곳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조직 내에서 노조 인정하지 않고요. 노무협의 구조 부재하다 얘기 있었습니다. 또 자꾸 사명감 얘기하면서 권리 침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용역이랑 근로부 명확하게 하고 이런 룰이 간의 약속을 어기면 벌을 좀 줍시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고용 형태의 4대 보험 적용하자라는 얘기 있었고요.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동자 노무협의체 만들자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또 표준 고용계약서 의무화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일자리 구조 그리고 경력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단절된 사다리에서 연결된 정글진 구조로의 전환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조를 개혁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역시 핵심 문제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업의 대형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모로 신경 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은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다. 예산은 증가하는데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 고스펙은 갈수록 요구하지만 단기직만 반복하는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로가 대부분 공공으로만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에서의 일자리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토양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 모금 시장 축소되면서 공공예산에 대한 의존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들이 어떤 일자리는 자꾸 잡시커가 되어가고 있다. 잡을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제너럴리스트, 즉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의 역량이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공서열로 얘기하고 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급부터 6급까지 이제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 1급부터 6급까지가 전문성과 일치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큰 논쟁이 항상 있죠.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역할 재정립하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효율을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를 담당하고 민간에서 여러 실험과 구현을 하고 그리고 학계에서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정글집 모델 역시 구축하자. 자유롭게 유연하게 경력 전환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자. 그리고 인력순환 구조 역시 만들도록 하자. 인력풀을
우리 잘 만들고 관리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공공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계속 오갈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국제결혼 일자리 생태계가 되겠다 하는 의견, 또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하자,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증명하는 체계로서 우리가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가하자, 판단하자, 그런 기준 마련하자라는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및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봉사활동이야 뭐야? 아리까리한 데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정치 산업으로 좀 넘어가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직업적인 정의가 없다. 국가통계에도 국제개발협력 뭐뭐뭐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문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제도적인 스펙 간의 괴리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금 30년 동안 해온 관주도의 팽창,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 또 국제개발협력에 철학이 없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을 왜 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재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산업분류하고 표준화하자. 국제개발협력 뭐뭐뭐가 검색하면 나오는 산업분류 체계에 등록시키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전문성의 3요소 확립하자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직무, 직능, 결과로서 만들자라는 얘기 나왔고요.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자. 우리 학회처럼 민간학 협력 더욱더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진흥할 수 있는 이른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더욱더 보완하고 진보시킬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능법을 만들자 하는 얘기 나왔습니다. ODA 자격증, 이거 실무 중심으로 변환시키고 자격인증제를 도입해서 국가 공인하자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국제개발협력 할 사람들은 어떤 생태계에서 일할지 상상하면서 우리 생태계를 한번 마련해보자, 계획을 짜보자, 합의해보자라는 얘기까지 솔루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달한 결론, 가장 큰 세 가지의 발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다리는 일자리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다리는 역량 개발 경로에 가깝습니다. 일자리 경로라는 것은 매우 다중적이고 순환구조가 뛰어나야 하는데 사다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태계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생태계를 책임지는 곳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책임지는 부처가 있습니까? 부서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룰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공론장이 있었습니까? 생태계는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정작 그것을 논의하는 그 어떤 무언가는 너무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걸 끊임없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실행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 조직이 필요하다. 저희는 일자리 생태계에 대해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개발협력 일자리나 전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센터라는 걸 새로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도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글짐 모델을 만들자. 근데 그물망을 좀 곁들인, 저희가 사다리에서 그물망으로 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니 조금 맞지 않았다. 실제로 현장은 사다리가 아닌 정글짐 모델로 가야 하고 대신에 그물망, 안전망을 곁들인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 사우스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견까지 도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보이는, 어둡게 하고 경로가 보이지 않고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구조처럼 보이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라는 것이 이것은 참고로 이 문제들만 따로 떼서 나노바나나에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대신에 그럼 우리가 얘기 나온 솔루션들을 모두 이해한다면 어떤 국제개발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질까? 최소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있고 또 서로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대화하는 거버넌스가 늘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필요한 일, 역할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제협력 일자리 생태계. 최소한 이 정도의 모델 정도로 시작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올해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목소리를 캐치하기 위한 그 노력이 다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저희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생태계,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앞에 행복이라는 표현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이 아주 잘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성숙의 키워드가 우리 주류 사회에서 더 많이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일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과낼 수 있는,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생태계를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어질 발표 두 번째에서는 그럼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한 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토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생태계가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우리 생태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발표에서는 이 비전이 실제 제도적 변화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공적이사청 모임의 상임이사 이은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은생 이사님은 다양한 분야의 ODA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성과관리부터 정책 연구까지 폭넓은 사업을 수행해온 실무 기반 컨설턴트입니다. 또한 코이카 스텝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 공론장 운영과 기칙 뉴스레터 필진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우리 분야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앞선 발표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발표는 그 비전을 어떻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발표입니다. 인재 양성, 노동시장, 조달, 직업체계 등 내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총 7개 구체적 개선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연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재입니다. 공정인사청 모임에서는 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호이카 연구지식 파트너십 사업 2025년도 ODA 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학회 그리고 공적인 사업모임이 함께 진행을 했고요. 연구진으로 사회를 맡아주셨던 밝은 김지영님, 그다음에 오이석 대표, 한종택님, 그다음에 안혜진님, 그리고 제가 함께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요. 네. 현재 국제개발협력 지형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공연국들이 ODA 예산 계속 삭감하고 있고 또 국익 중심으로 ODA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보여집니다. 한국도 현 시점에 원조 예산의 조정 압박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런 외부적인 압력 안에서 저희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은 계속되다 못해서 이제 고착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제, 단기 계약 너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었고 이 안에서 고용 안정성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학력 대비 저임금의 그런 저임금의 계약 그리고 과도한 노동 이런 것들이 전문 인력을 우리 이탈하게 만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탈국계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렇게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생태계의 문제를 수면 위로 좀 끄집어내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개발협력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인력 전문성을 질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하고 싶은 생태계를 조성하자. 생태계 전환에 대해서 공론을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연구 시작했습니다. 생태계라는 말부터가 굉장히 방대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넓고 깊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특정 한 지점을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다각적으로 짚어내고자 했는데요.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노동시장과 지방에 있는 일자리들, 외교와 산업으로서의 ODA, 직업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서 7개의 개성과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 다각적인 주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핵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공유된 연구보고서의 전문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과 관련된 2개의 세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력사다리 그리고 ODA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경력을 쌓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경력사다리입니다. 현재 개발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 구조가 이런 사다리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나를 건너가면 그 다음 단계가 꼭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 끝나고 YP 끝나고 PAO, 코디네이터 이렇게 직급이나 연차, 나이를 중심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상행이동에 대해서만 이 제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횡적으로 분야를 바꿔서 이동한다거나 재진입,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는 다시 들어갈 만한 진입 경로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도 축적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체계는 굉장히 만연합니다. 이곳저곳에 있고요. 연구에서는 이중 책임 구조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국내 수행기관 YP, PAO 모두 코이카가 돈을 대지만 실제 고용의 책임은 기관이 지는 구조로서 그 안에서 구조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착취당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을 주도해야 하는 기관과 기업들은 인재 투자의 동기를 잃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선적인 구조가 정글짐형의 다경로 경력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경력의 목표가 직이나 직책의 상승이어서 되는가? 우리는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순환과 지속성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이고요. 다양한 진입점, 분야 간의 횡적 이동, 재진입 모두 다 허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여정을 걷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체계와 제도들도 필요하겠고요. 역량을 분야별, 직무별로 트랙화하고 일자리 공급의 책임을 공공기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올해로 코이카 일자리 전략이 종료되는데요. 차기 전략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목적을 명확히 해서 이와 연계된 인재양성 전략이 갖춰지기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의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현행 진행 중인 ODA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제 ODA 자격시험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현행의 ODA 자격시험 제도는 사실 2012년도에 시작했을 때에는 전문가 자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격이었는데요. 2015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2016년에 기초소양 검정시험으로 일반 자격시험으로 변경이 됩니다. 분명 개발협력 인재 양성의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려고 전문성을 확인하려고 시작된 시험이었는데 현재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은 그냥 2, 3주 단기 바짝 공부하면 암기해서 배우면 치면 되는 스펙 정도로 알려지고 있죠. 코이카라는 이름을 떼고 보면 개발협력 노동시장에서 ODA 자격시험을 알아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그럼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실무 역량, 전문성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제안합니다. 코이카를 넘어서서 개발협력에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 전반에서 이 인증 체계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요. 단순히 응시자 수, 합격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국제개발협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시험으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관리 구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서 오희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개발협력 일자리 센터라는 가칭을 두고
인증부터 경력을 쌓는 모든 과정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실제 인재 양성의 구조 사이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그리고 지방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담았는데요. 두 가지 세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지방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노동시장 그리고 민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발협력 시장의 민간 노동 환경, 공공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민간 섹터에서 있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고학력 노동자여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계약으로만 일을 계속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연구에서는 특히 프로젝트 기반 인력인 프로젝트 액션 오피서, PAO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PAO들은 프로젝트에 소속되어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젊은 인력을 채용하지만 실제로는 일회용 인력화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 노동권 침해 사례 매우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작전 모임의 커피챗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례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나 고용 안전망 굉장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민간의 ODA 산업 참여 기반이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전업으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컨설팅 기관이나 전업 개발협력 기관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PAO들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 인력의 노동 환경을 계속 열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악순환의 반복이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이런 불안정 노동에서 전문직 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국제개발협력진흥법 가칭입니다만은 이 진흥법을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ODA 산업을 산업으로서 보고 활성화하는 방안, 민간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또 전문 인력 육성의 체계를 만드는 그런 법적 근거를 부여하자는 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실태 조사와 탈출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ODA 규모가 확대되던 시절에도 일자리와 경력 기회는 수도권 그리고 중앙기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달 2025년도 12월 기준으로 개발협력 커리어센터에 올라온 일자리 중에 약 87%가 수도권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13%가 전국 나머지에 흩어져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방에서 개발협력을 하려면 단기적인 일이나 한시적인 계약직들이 훨씬 많고 교육이나 경력개발의 기회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개발협력 전문성이나 경험을 기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제약이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이나 산림기후, 기계, 스마트 제조 등 지역 산업 기반의 지역 특화형 ODA 모델, 개발협력 모델 등이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이번 연구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적개발원조의 그 정체성을 외교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했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일단 일본과 인도의 ODA 사례를 검토해서 글로벌 소프트파워 증진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공여국들이 최근 들어서 국익과 전략성 강화를 더 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DA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국익만 목표로 해서도 안 되지만 국익과 상생이 함께 가는 양자 ODA 전략이 저희는 꼭 필요로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일본이 인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ODA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일본의 ODA는 대형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진출을 결합한 형태로 나아가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형 ODA 프로그램으로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청년들, 그 다음에 일본의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라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같이 만드는 사례로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역량을 활용한 ODA가 소프트 파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개발협력이 청년, 기업, 수원국을 모두 다 연결하는 어떤 전략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PMC 조달시장에 대한 연구입니다. PMC라고 하면 코이카에서 국별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턴시라는 용역 구조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한국의 ODA 조달이 소수의 대형 시행기관들 코이카를 비롯한
시행기관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PMC 사업 낙찰 기관의 80% 정도가 중대형 컨설팅 회사거나 엔지니어링 기업이거나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NGO가 이 PMC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퍼센테이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혁신과 다양성이 같이 무너집니다. 대형 기관 중심의 조달이 좀 더 개방형 생태계 조달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저희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 개발의 과정도 함께 연동이 됩니다. 연구에서는 해외 공여기관의 사례를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조달 사업을 루트라는 어떤 분할의 과정으로 만들거나 간소한 조달 체계를 가져가거나 프레임워크로 계약을 한다거나 로컬 파트너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달 문턱을 낮추는 사례들을 함께 검토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만드는 개방형 생태계 조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으로서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설명하기 정말 어렵죠. 구구절절 막 길게 설명해도 결국은 좋은 일 하시네요 소리로 마무리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직무가 현재 표준 직업분류 안에서 정식 분류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재합니다. 유사 분류인 세세 분류 안에서 대외협력 사무원 정도로 좁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의 직업 정체성이 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종의 위상, 정체성은 이 표준 분류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연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언하는 지점은 전문가 대분류 안에 개발용 컨설턴트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 사무종사자 대분류 내의 기존 분류를 공적개발원조 사무원, 사업사무원 정도로 변경해서 전문성과 실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준직업 분류를 개정해서야 저희 종사자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영역에 대해서 7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라오시기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7개 연구를 다 전달드려야 돼서 심도 있는 전달을 하지 못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중에 왜 7개나 되는 연구를 진행했는가, 하나의 주제로 깊은 연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태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계의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짚어내어서 새로운 연구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가 현재 인재, 노동시장, 조달, 직업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와 상호 연계성으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시장 구조가 특정 지역이나 주체에게 너무 많이 몰려있고 쏠려있고 우리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생태계 개선은 단일 영역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부분만 뜯어고친다고 생태계가 바뀌진 않습니다. 인재 양성, 노동시장, 조달, 직업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정비되는 종합혁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자, 기관, 파트너 국가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SDG 8번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권 보호라는 이 목표를 국내 개발협력 생태계에도 적용하자라는 No one left behind의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생태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오희석 대표가 발표한 것처럼 저희 연구는 당초 사다리에서 그물망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걸 가설화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활동과 연구들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가지면서 현 시점에서는 사다리와 정글집으로, 그런데 이제 그물망을 곁들인 이런 좀 더 현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이 사다리에서 정글집, 그물망을 곁들인 정글집으로의 생태계 전환이 결국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는 개발협력을 위해서 나아가는 기반이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는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를 다각적인 지점에서 진단했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각 영역별로 심도 있게 파고들지 못했다라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개발협력 분야의 연구들이 개발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HRD, 직업훈련, 거버넌스 중심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노동, 외교, 산업, 법률 등 더 다양한 지점에서의 법제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시는 오늘 또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많은 동료 연구자분들, 그다음에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 나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공정인사전문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문제를 떠들고 또 연구하고 균열을 만들고 새로운 새살을 덧붙여 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이서 대표님 발표가 우리 생태계의 현실을 보여주었다면 이은생 이사님 발표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선명한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한 분야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발표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는 이 개선 방향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토론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공적인사적 모임의 오이석 대표님이 맡아주십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김철희 박사님 함께해 주시고요. 포이카의 노대영 과장님, 그리고 오늘 아동미래연구 공모 수상을 하신 예준 박사님, 또 사회적 협동조합 공적인사적 모임 이은생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빠르게 신속하게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까지도 가급적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고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이신 네 분은 저희 1차부터 3차까지의 공론장의 토론자로, 발제자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아마 저희가 올해 어떻게 이 공론장을 운영해 나갈지 고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여러 아젠다를 발굴한 상태까지 지켜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김철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코이카에서 항상 더 나은 개발협력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노대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HR 전문가이자 컨설턴트로서 민간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이예지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수상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의 선봉에 서서 연구도 하고 동료도 하면서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이은생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2시 30분 끝나는 시간까지 한번 대화 나눠보려 합니다. 한 분께 하나씩 저희가 질문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각각의 계신 자리, 전문성에 맞춰서 지정된 질문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희 박사님께서 오셨을 때 이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저희가 정식 직업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준 직업 분류라든지 등등 다양한 이 현장에서의 아젠다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시네. 어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가장 아프고 가장 가려운 곳을 정말 잘 짚어주시고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다. 그리고 해결책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 편한 내용으로 잘 정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2차 토론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연구 결과를 오늘 저는 처음 보는데요.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과정도 계시지만 이 결과들이 해결 책임 혹은 해결을 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에너지와 지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연구 결과가 이제 후속 연구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 사실 좀 의제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크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왔는데 이걸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저는 특히 봉사활동가 놀거리, 떠들거리, 일할거리 플러스에 있는 먹거리 그리고 행복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에 오래 종사하면서 많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성과를 더 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업직업분류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비단 제 개발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지금 다 분화되고 있습니다. 인복합되고 있고 연계되고 있고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고 탈계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그만큼 어필이 되고 또 모든 정책이나 제도의 판단, 지원, 협력의 근거가 되는지 그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모든 직업분류, 산업분류도 마찬가지고 산업분류도 그렇고 특히 OECD 밖에 산업 PRS를 보면 우리처럼 직업분류, 산업분류가 퍼진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개발협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에너지 먼저 투입하는 게 나은지 분류체계는요 사실 그 산업이 늘리고 노동시장이 커지고 산업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방효과, 후방효과, 투입 산수를 다 보기 때문에 분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다고 본다고 그러면 곧 머지않아 분류가 당연히 될 것이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에 앞서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제안이 제시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 저는 이런 우리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들이 물꼬를 찾는 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물꼬 같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법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법 말씀하셨는데 모든 기본 법령, 상위 법령이 잘 안 될 때는 촉진법, 진흥법을 만들었어요. 안 되는 부분을 만약에 재원 투자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촉진법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공적 공부를 활용하거나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거나 외교관을 기재로 아니면 국회 의회 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개발자들이 아주 관심 많은 분야나 아니면 실질적인 좀 힘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 권한이나 영역을 좀 여쭤보러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질적인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각 부처에 보통 이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는데 부채 불령, 내부 훈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규정 같은 것들 여기에도 보면 재정 관련된 내용이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안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처, 재정이 지원 가능 이런 부분도 가능하더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분류 체계는 지금 다 분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준 직업 분류 체계 A부터 B까지 전문가는 PM 같은 경우는 다 전문가분 관리자 다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류를 좀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역량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ACS 국가 직능력 표준이라고 만들어서 다 1,100여 개라는 건데 다 직무별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ODA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물체의 고유 영역을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상당 부분 성숙되었다고 봐요.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치열하게 드네요. 아직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 문제는 일자리인데요. 사실 저도 안타깝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사실 우리 분야가 개발협력 분야가 완전 경쟁이 아니거든요.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모든 참여자들이 수요자든 공급자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되고 의사결정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공급주도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사이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균형점이 우리 기대이야 항상 그래서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사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또 나오는 게 이제 재원 문제죠. 재원.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분하는 방식이 보통 국가 지정 재원을 보면 프로그램으로 배분이 많이 사업 형태로 많이 가는데 배분 형태를 보면 기관이나 주관하는 스테이크홀더를 중심으로 기관 차원으로 배분하는 게 있고 개인 차원으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사실 참여하는 개인 중심으로 많은 부분이 재정 혹은 참여 기획으로 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를 기관 혹은 주체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좀 비중을 높여간다 보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상당히 방향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단위 가게 되면 상당히 그 과정을 줄일 수가 있다고 경험상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 그 경향성이 있어서 그런 재원 배분 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 마지막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오늘 결과가 사실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경력개발 아까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제도들이 많은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숫자로 나와야 국회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하고 또 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과정 단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수요자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많은 국가, 특히 작은 강소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참여한 진입 단계, 단계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경력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생애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제도적인 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이 활동을 진행하면 되겠다 하는 이정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몇 개의 이정표를 저희 이인생 상인상 잘 받아주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오늘 큰 상 수상하신 이혜지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현실로 좀 넘어와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성과 경영 인정이 공정하지 못하다,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룰이 없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역량의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국제관련 활동가, 실무자로서 역시 현업에도 종사하고 계신 박사님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상관도 자꾸 언급하셔서 너무 부끄럽지만, 네, 좀 제가 원래 본업인 개발협력 생태계와 일자리 고용 쪽 관련한 의견을 제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일단은 핵심 답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량 기반 기능적인 직무 모델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용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직무 분석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김철 박사님께서 NCS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연구를 할 때 NCS 분석을 했지만 NCS 살펴보면은 뭐 4단계 국제 개발 협력 담당자, 5단계는 팀장 혹은 LNE, 6단계 올라가고 7단계 올라가면 정책보, 컨설팅 이런 식으로 단선적인 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단선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능에 따라서 분화되었다고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해외 취업을 하면서 유엔기구랑 일하면서 어떤 생태계 안에서 그 인터내셔널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일단 좀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유니세프랑 같이 보건 영양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이제 헬스 앤 뉴트리션 팀이 있고 그리고 SPCR이라고 하는 Social Policy and Child Rights Monitoring 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직무가 사실 세분화되어 있어요. H&M 오피서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H&M 분야에 대해서 좀 내용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사업 관리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있고 그리고 같은 팀 안에는 또 모니터링 오피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SPCRM 팀 안에도 소셜 폴리시 스페셜리스트와 오피서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또 분야의 모니터링 오피서가 있는데 사실 저의 클라이언트 주요 그 카운터파트 부서는 PME 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플래닝 앤 매니지먼트 이발리에이션 팀이 있습니다. 사실 기획 조정을 하고 전반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하는 기획 조정 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안에 또 모니터링 스페셜리스트와 모니터링 오피서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바로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니터링 오피서 혹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직무들이 각 부서에 또 한 명씩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보건 쪽이 좀 특수한 영역이라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HMM이라고 하는 그 부서 안에서 사업 관리를 하는 오피서 스페셜리스트들은 또 그 사업 관리를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서들은 현지인들이지만 대부분은 최소한 MPH나 아니면 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 지금 개발협력의 이제 인력 투입 구조를 보면은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개발협력의 사업 관리나 혹은 모니터링과 같은 그 특별한 세분화된 직무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섹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투입이 되고 그분들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직무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의 그 구체적인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섹터에 있는 이제 HR에서는 S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분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개발협력업에 투입이 되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 구조보다는 좀 우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직무에 역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어떤 직무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가로축으로 놓고 세로축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역량 수준에 어떤 특별한 공통 역량 혹은 직무 기능적인 역량 아니면은 이제 산업 그 배경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복합적인 역량 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구조는 어떤 섹터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가지고 역량평가를 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구조인데 실제 전문성은 그거와는 비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보건 영양 분야에서 10년을 일했어도 만약에 같은 부서에서 만약에 영수증 필지만 10년을 했다면 저는 그러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역량 수준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력 수준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컨설팅 회사에서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작업들을 좀 단기간에 많이 수행을 해서 역량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럼 3년을 일했어도 역량 수준은 실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각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어떤 만큼의 빈도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본 직무 분석, 그리고 어떤 그 이제 구체적인 역량, 뭐 기초 소양일 수도 있고 뭐 언어적인 역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과를 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역량들을 얼마큼 충족을 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복합적인 역량 모델, 역량 모델과 역량 기반 평가, HR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과 중심 사업 관리 혹은 뭐 능력 중심 사회로 뭐 이어가는 이런 고용 평가 시스템, 인사 시스템 이런 얘기를 사실 국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슬로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풀어가기 위한 시작점은 일단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개념화 그리고 직업 분류 혹은 구체적인 직무 분류를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결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그 성과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전문성을 보여주고 꼭 경력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최 선생님이랑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 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한국개발협력회가 직업은 없고 직장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의 직업 정체성 혹은 직무의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겠다 혹은 특정 성격이 기관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동시장 구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학 간판을 추구한다 혹은 대기업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사실 다를 거고 이거는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것에는 좀 배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량평가 혹은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바로 직무 분석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사실 저희가 내년에 좀 연구로 옮겨보려고 현재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이맘때 또 우리가 연구로서로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다음은 노대원 과장님 말씀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가장 난 처하는 분들이 코이카가 아니라 코이카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생태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문제는 코이카에 있으니까 코이카가 책임져라고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 문제 안에서 이걸 함께 짊어지고 있는 동료 중에 하나가 코이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이카도 그러므로 역할 변화가 필요하고, 코이카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생태계 내에 새로운 행위자가 만들어지면서 생태계를 더욱더 다양하게, 새로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난 공론장 때 노대원 과장님이나 김경일 과장님 나오셔서 코이카도 역할을 좀 더 선택적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코이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원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지원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어떤 제도적인 지점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노대원 과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게 프레임이 되게 짜진 것 같은 네. 코이카 사업전략회의실에 근무하고 있는 노대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작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실 제가 준비했던 얘기 중에서 섹터에 관련한 전문성과 개발에 관련한 전문성이라는 이슈를 저는 항상 좀 입에 달고 다니는 편인데 오늘 김철희 박사님, 유해진 박사님 두 분이 공히 그 얘기를 다 언급해 주셔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제로 우리가 OECD에서도 분류를 섹터럴 베이스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협력은 세계의 모든 관련된 분야를 관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얘기 나오면 기후변화 들어가고 AI 얘기 나오면 AI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 사회 경제와 관련된 모든 발전에 기여한다는
아주 휘황찬란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저희가 관여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직능과 직무 역량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개발협력 분야에 개입해 있고 그게 한국에서 개발협력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데 성장해 오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알아보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몇 분들도 출신은 섹터럴 베이스지만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두 개의 듀얼 엑스퍼티즈를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를 최근에 제가 만났던 그 스타트업을 야심차게 차린 개발협력 스타트업을 차린 아는 후배님 말씀으로 좀 옮겨가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스타트업을 차리고 한 1년 반 만에 최근에 PMC를 입찰을 따냈다는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비결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퀵파에 오셨길래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 했더니 두 가지 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방법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 그랬더니 우리 같은 작은 기관이 아무리 제안서를 잘 써봤자 심사위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봤을 때 그래 뭐 너네가 개발협력을 잘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에 관련한 표준적으로 뭐가 잘하는 것인지 아까 직무, 직능, 성과 뭐 이런 얘기들도 연구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구조적인 정의가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개발 잘하겠고 우리는 개발하면 현장 사업과를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제안서 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PMC를 땄냐 그랬더니 그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관이랑 컨소시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찰을 따셨는데 하나는 보건 분야, 하나는 직업 훈련 분야에서 입찰을 따셨는데 업계에서 내놓으라는 컨소시엄 기관한테 가서 먼저 피칭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분야 엑스퍼티즈를 가지고 하면 사업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 되게 현명한 생존 전략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고 성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그런 그 일자리로 바로 직접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이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협력 분야에서 섹터 전문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가 성숙한다면 개발협력이라는 것에 대한 직무와 직능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그런 지도가 통계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표준 직무 영향이 없겠죠. 이제 그렇다면 사실상 돈을 쓰는 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개발협력에서 무엇을 잘하는 게 현장에서의 사업이 잘 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 집단에서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구성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컨소시엄을 권장하는 방법들도 직관적으로는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찰이라는 거를 냈을 때 쭉 정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PM 몇 급 전문가, 뭐 무슨 기능, 몇 년 이상, 뭐 이상 이런 식으로 인력 관련 기준들이 쭉 세팅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부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발 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기반 혹은 현지의 특정 국가의 경험이 많고 그 나라의 사회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어떻게 협업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달 방법을 바꿔나가고 요구사항들, 리퀘스트 프로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구사항들을 바꿔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꿀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진척된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미세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구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 주시는 과정에서 흥미롭게 나왔던 부분들이 작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뭐 롯 방식이나 조달 방식 이런 부분들을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생태계에 존재하는 개발협력 전문 집단들이 작은 중소규모의 집단들로 흩어져 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인력 구조를 제한드리는 방식을 쿠이카가 한번 혁신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업을 준비해서 입찰을 낼 때 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12명 정도의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 사람은 300일, 이 사람은 500일 이렇게 배치하면 이 사업이 잘 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업의 결론을 낳고 보면 중간에 사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과연 그럼 그게 근거학적으로 따라야 될 일이냐 저희가 그거를 선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인력을 투입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는 그것 그대로의 가치를 유지하되 그러면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A라고 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5억 정도의 돈을 쓸 테니 제안을 해줄 기관에서 가장 자신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안을 넣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의 재단들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조금만 연구를 하면 가능한 방안들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달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공모의 방식이라는 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여러 규정과 내규들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어쨌든 정부의 행정이나 혹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원턴 원하지 않던 룰을 세팅하는 데 공동의 목표를 우리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굉장히 넓고 험난하겠지만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두가 아는 개발협력 생태계의 문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연구의 결과 여러분들 이 연구 7가지 내용 중에 모르고 계시는 거 있었나요? 다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글로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너무 다 뻔한 얘기 같은데 쉽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런 연구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떠들 자리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만 이런 일을 겪는 줄 알고 내가 떠나면 그만이다. 중이 저를 떠나야지 하면서 팔에 굳게 하는 거고요. 기관들은 어디가 다 이러는데 뭐 여기만 이러나 하면서 그냥 또 묵묵부답이고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떠들기 시작해야 물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처럼요. 물꼬를 찾고 그 물꼬를 풀어나가는 방법마저도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사람 보고 그 기관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서로가 찾아내는 공론장이 계속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개발협력 일자리가 직업으로서, 전문 직업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말하라고 해서 심플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80분 시간이 저희가 한 1년 동안 해온 활동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서 최대한 준비한 것들을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아마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문, 의견, 생각 있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오픈 카톡방 현재 1,600명 정도 들어와 계시죠? 운영하고 있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국정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검색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계속 의견 내주시면 저희 그 의견 받아서 앞으로의 공동장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로서 더욱더 풍성한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공론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국제개발협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아쉽게도 침대에 사람이 맞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대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침대를 만들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 토론, 연구 등을 통해서 이른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까지 공유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이 시간이 모두가 바다를 동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더 행복하고 성숙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나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도 행복할 거리가 있고 나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바다를 동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공사모는 또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특별위원회는 내년에
기꺼이 마도로스가 되겠습니다.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생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토론자들 여기서 물러나고요. 우리 지영님 모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이 정말 맛있지 않으셨나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저는 어디가 가려운지 몰랐던 그런 답답함들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다 해주셔서요.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적었지만 보지 않고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개발협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개발협력 전도사인데요. 유학을 하던 친구들도 개발하던 친구들도 우리 업계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생태계 개선 이 공론장에서 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이미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